서울의 늦은 가을,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하트 호텔의 VIP 라운지는 따뜻한 난방 덕분에 훈훈했지만 한시연의 마음속에는 거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석상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테이블 위에 붉은 와인잔을 응시했습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이 내뱉는 파렴치한 거래의 말들을 들으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혐오감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맞은편에는 명일건설의 최달수 회장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육점 진열대에 놓인 고기를 평가하는 듯한 그 시선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음탕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고급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그녀는 최 회장의 잔에 와인을 따라주며 딸의 외모와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끝없이 칭찬했습니다. 마치 파산 직전에 회사를 구하기 위해 희귀한 골동품을 거액의 대출금과 맞바꾸려는 상인 같았습니다. 수연은 무릎 위에 놓인 손수건을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배신감은 뼈 아팠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행복이나 미래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죠. 오로지 합병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최 회장이 약속한 투자금만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비싼 담배 냄새가 밴 누런이를 드러내며 낄낄거렸습니다. 금반지를 주렁주렁 낀 그의 투박한 손이 테이블 위를 기어와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거만한 목소리로 이 상품이 매우 마음에 든다며 자신에게 순종하고 훌륭한 아들을 낳아준다면 호강시켜 주겠노라고 떠벌렸습니다. 역겨움이 화산처럼 폭발한 수연은 반사적으로 손을 잡아 뺐습니다. 허공을 낚아챈 최 회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싸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평생 아내의 치맛바람에 숨어 살던 수연의 아버지는 즉시 딸을 노려보며 눈짓으로 사과하고 복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수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부모님. 저는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억눌렸던 공기를 가르며 말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늙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선언했죠. 자신은 빚을 갚기 위한 담보물이 아니라고, 지옥이 얼어붙는다 해도 이 결혼은 결코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재능은 마철루를 짓기 위함이지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남자 곁에서 자신의 무덤을 짓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방 안에는 몇 초간 정적이 흘렀고 이내 어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순식간에 다가와 그의 딸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하얀 얼굴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그는 만약 이 문을 나간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건축업계에서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수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산산조각난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공허한 눈으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는 핸드백을 챙겨 빠르게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도망자처럼 호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내리쳤고 빗방울이 굵어지며 야른 드레스를 적셨습니다. 수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최 회장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경호원들을 풀어 그녀를 잡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달렸습니다. 날카로운 돌멩이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가 그녀를 더욱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은신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수연은 복잡한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낡은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고 숯불 연기 냄새가 진동하는 서민들의 거리였죠. 한 번도 와 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절망의 바다에서 만난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통과 오토바이 사이를 비집고 달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비스듬히 걸린 나무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숯불구이 강이라는 글씨가 투박하지만 힘있게 쓰여 있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딸랑하는 종소리가 울리며 불청객의 침입을 알렸습니다. 가게는 좁지만 기묘할 정도로 아늑했습니다. 하얀 연기 속에 고기 굽는 냄새와 매콤한 양념향이 가득했고, 술을 마시는 손님들의 수다스러운 소리 사이로 초라한 몰골의 수연이 들어선 것입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고깃집 사장이었던 강지혁이 지금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후계자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육중한 차체는 미끄러지듯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고 오직 규칙적인 엔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한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쉽사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지혁은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수연이 겪고 있을 혼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섣불리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침묵으로 그녀가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깍지 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고깃집 사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동안 피해왔던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한복판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이자 약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지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속인 건가요? 아니면 저를 이용한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재벌 3세라는 신분을 숨기고 자신과 결혼한 것이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마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거짓 없는 진심과 깊은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속인 것은 맞지만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했고 나 또한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역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의 유일한 혈육, 후계자로서 태어난 순간부터 겪어야 했던 수많은 암살 위협과 납치 시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년 전 그룹 내 반대 세력에 의해 조작된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자신마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사건은 수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죽은 사람처럼 신분을 세탁하고 뒷골목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덤덤한 고백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고 수연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그가 왜 자신 같은 낯선 여자를 도와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위장 결혼이 필요해서였어요. 가문의 어른들이 정략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거든요. 평범한 여성과의 결혼은 그들의 주적을 따돌리는 완벽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고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당신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고 또 너무 자신 있었거든요. 도망치는 여왕 같았어요. 그 말에 수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지역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이 낡은 가게에서의 삶이 예상외로 평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평온함에 더해졌죠. 차는 한남동의 초고층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곳은 지역이 만약을 대비해 마련해둔 은신처 중 하나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상승하여 최상층에 도착하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하고 현대적인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화려함과 웅장함의 수연은 압도되었지만
그 넓은 공간은 주인 없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듯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겉옷을 벗어 소파에 걸쳐두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있으세요. 이제 여기가 당신의 집입니다. 적어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한 곳이죠. 수연은 넓은 거실을 돌아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달라서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때 지역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김 실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역은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결국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지고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본사로 가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해두세요. 전화를 끊은 지역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쉬세요. 내일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당신을 이 전쟁터로 끌어들인 것에 대해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다가갔습니다. 저는 당신 편이에요. 강지혁 씨, 계약서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 저를 지켜줬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의 당신이 누구든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지역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펜트하우스의 침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난한 고깃집 사장의 아내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그러나 그 변화보다 더 큰 것은 그 남자에 대한 그녀의 감정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배신감, 호기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가 자신을 속였지만 그동안 보여준 진심 어린 행동들은 가짜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은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고쳐 묶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고 지역은 거울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전쟁입니다.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 남편은 강지혁이고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것만 기억해요. 그녀의 말은 지역에게 천군만마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로비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후계자의 귀환 소식에 임직원들은 물론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행렬이 정문에 도착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차에서 내린 지역의 모습은 그야말로 제왕의 귀환 같았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무시하고 굳게 담은 입술과 차가운 눈빛으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김 실장과 비서진들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지역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향한 곳은 회장실이 아닌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숙부인 강민호 전무가 주재하는 긴급 임원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지역이 들어서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강민호 전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카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예의가 없구나. 회의 중에 노크도 없이 들어오다니. 지역은 뚜벅뚜벅 걸어가 강민호 전무의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내 자리에서 비키십시오. 전무님. 주인 없는 동안 집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왔으니 개는 개집으로 돌아가야지 하 않겠습니까? 지역의 도발적인 발언에 임원들은 경악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감히 숙부에게 개잡듯이. 하지만 지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강민호 전무가 지난 2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담긴 증거자료였습니다. 이것이 전무님이 회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저지른 짓들입니까?
아니면 저를 죽이려고 청부업자에게 건넨 돈입니까? 지역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강민호 전무는 새파랗게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모함이야. 조작된 거야. 지역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회의실 뒤편의 스크린이 켜지며 최달수 회장과 강민호 전무의 통화 녹음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그들이 나누었던 추악한 모의가 고스란히 공개되자 회의실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강민호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원들은 술렁거리며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상석으로 다가가 강민호 전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검찰의 손에 끌려 나가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자비가 아닌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강민호 전무는 고개를 떨궜고 지역은 그를 일으켜 세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비로소 지역은 회의실 상석,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임원들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대한그룹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고 젊은 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를 믿고 따르는 자는 함께할 것이고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임원들은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역은 즉시 인사팀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명일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최달수 회장의 비리 자료를 언론과 검찰에 넘기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고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 한시연 씨를 그룹의 수석 건축 디자이너로 임명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의 등장은 그만큼 강력하고 절대적이었습니다. 한편 임원실에서 회의 장면을 지켜보던 수연은 화면 속 남편의 당당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안주인이자 강지역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달수와 같은 독사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당장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지역은 수연을 먼저 울려보낸 뒤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실장, 나다. 준비해 둬야 할 것 같다. 지역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처럼 차갑고 낮게 깔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깃집 사장 강지혁이 아니었습니다. 대한그룹의 그림자이자 잊혀졌던 황태자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 잠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숨어있는 썩은 내음을 풍기는 욕망들을 모조리 불태워 버리겠다는 듯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결코 패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시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어머니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그녀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평소와는 달리 힘없는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짓말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이 자신을 불러내기 위한 뻔한 수작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지켜보던 강지혁은 말없이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는 혼자 보내지 않겠다며 차키를 집어들었고 그 단호한 태도의 수연은 거절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혁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수트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가 평소 입던 늘어난 티셔츠를 벗고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갖춰 입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숯불 연기 냄새가 배어있던 고깃집 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 옷을 입었던 것처럼 완벽한 핏을 자랑했습니다. 수연은 넥타이를 매는 그의 능숙한 손놀림을 보며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와 딱 떨어지는 수트라인은 모델보다 더 우아했고 냉철한 눈빛은 재벌 2세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기품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닌 강남의 최고급 연회장이었습니다. 입구에 걸린 명일건설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라는 현수막을 본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역시나 부모님은 거짓말로 자신을 속여 이 자리에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아버지의 비서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혁은 불안해하는 수연의 손을 꽉 잡으며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갑게 얼어붙은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안에는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샴페인잔을 들고 우아한 척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반들거렸습니다. 수연과 지혁이 들어서자 장래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 남자가 그 고깃집 사장이라며? 한시연이 집을 나가서 만난다는 남자가 저 사람이야.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귓가에 윙거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지혁은 뻔뻔하게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회장 중앙 테이블에는 한명석 사장과 김 여사, 그리고 최달수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장은 병석에 있다던 말이 무색하게 혈색 좋은 얼굴로 손님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히며 혀를 차렸습니다. 뻔뻔하게도 남자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다니.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김 여사는 부채로 입을 가리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수트를 훑어보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어디서 빌려 입은 티가 난다느니,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한다느니.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달수 회장은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 앉아 와인잔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지역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오로지 수연에게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수연아,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만. 저런 근본 없는 놈이랑 소꿉장난은 이제 그만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내 관대함에도 한계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소유욕과 탐욕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남편을 모욕하지 마세요. 그녀의 외침은 공허하게 메아리쳤고 사람들의 비웃음만 더 살 뿐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재미있다는 듯 껄껄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웨이터가 카트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카트 위에는 최고급 스테이크용 생고기 덩어리와 날카로운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네가 고기를 그렇게 잘 다룬다지? 이 귀한 고기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서 말이야. 여기서 한번 실력을 보여주게. 내 손님들을 위해 고기를 썰어준다면 그 노동의 대가는 넉넉히 쳐주지.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역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수연은 모멸감에 치를 떨며 지역의 앞을 막았습니다. 하지 마요.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나가요, 당장. 그녀는 지역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지역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연을 옆으로 비켜서게 한 뒤 최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나 당황이 아닌 기괴할 정도의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켓의 단추를 풀고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그 우아한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귀족이 결투를 준비하는 과정처럼 엄숙해 보였습니다. 지역은 카트 앞으로 다가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조명이 칼날에 반사되어 섬뜩한 빛을 뿜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고기를 썰어 서빙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칼을 잡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고기 덩어리를 향해 칼을 내리꽂지 않고 현란한 손놀림으로 칼을 허공에서 돌렸습니다. 슉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최 회장의 눈앞을 스치듯 지나가 도마 위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연회장을 뒤흔들었고
최 회장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다 와인잔을 엎질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칼은 고기를 썰기에는 너무 무디군요. 그리고 저는 제 아내와 식사를 하러 온 것이지 요리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 회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도마에 박힌 칼을 뽑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았습니다. 그 태도는 너무나 오만하고 당당해 감히 누구도 그에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쥐죽은 듯 조용해진 장내에서 지역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명석 사장은 분위기를 수습하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건방진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야. 경호원들 뭐해? 당장 이놈 끌어내. 그의 고함 소리에 문 밖에서 대기하던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지역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하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쫓기는 자의 것이 아니라 사냥을 시작하는 포식자의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역을 제압하려 달려들려는 찰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귀에 이어피스를 낀 수십 명의 사내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들어와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대한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인 대한그룹의 비서실 요원들이 이곳에 나타난 이유를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공기 자체가 무거워졌습니다. 대열의 끝에서 백발이 성성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노신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대한그룹 회장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연 회장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최달수 회장과 한명석 사장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실장이 자신들을 축하해 주러 온 것이라 착각한 최 회장은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비굴한 웃음을 짓고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김 실장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하지만 김 실장은 최 회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걸음이 멈춘 곳은 바로 강지혁의 앞이었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 실장은 지역 앞에 서서 깊숙이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정중하고 꼿꼿하여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도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가 대기 중입니다. 김 실장의 굵직한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정지한 듯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그 노신사가 자신의 남편을 뭐라고 불렀는가? 도련님.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옆에 있는 지역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역은 곤란하다는 듯 뒷목을 극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군. 그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최 회장과 한 사장을 일별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패왕색의 기운의 좌중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고깃집 사장 강지혁은 죽었습니다. 이제 대한그룹의 후계자가 무대 위로 올라설 차례였습니다. 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고깃집 주인이 대한그룹의 피줄이라니. 그것은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와인이 쏟아진 셔츠가 불그스름하게 물들어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사장과 김 여사 역시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파멸의 그림자가 그들의 머리 위로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멍하니 서 있는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수연아.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겠지?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든든했습니다. 수연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역은 김 실장과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것은 침묵과 공포, 그리고 깨져버린 탐욕의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수십 대의 최고급 세단이 줄지어 서 있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무슨 국빈이라도 방문한 줄 알고 가던 길을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중앙에 주차된 롤스로이스의 뒷문이 열리고 지역은 수연을 먼저 태웠습니다. 그는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호텔 꼭대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하이에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역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육중한 차체는 미끄러지듯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침묵 속에서 지역은 수연이 던졌던 그 질문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를 속인 건가요? 아니면 이용한 건가요? 그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장이 필요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필요해. 한시연. 너를 지키기 위해 나는 이 자리로 돌아왔어.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에서 지역은 완벽한 정장 차림을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고 지역은 거울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전쟁입니다.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 남편은 강지혁이고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거만 기억해요. 그녀의 말은 지역에게 천군만마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로비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후계자의 귀환 소식에 임직원들은 물론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행렬이 정문에 도착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서 내린 지역의 모습은 그야말로 제왕의 귀환 같았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무시하고 굳게 담은 입술과 차가운 눈빛으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김 실장과 비서진들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지역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향한 곳은 회장실이 아닌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숙부인 강민호 전무가 주재하는 긴급 임원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지역이 들어서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강민호 전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카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예의가 없구나. 회의 중에 노크도 없이 들어오다니. 지역은 뚜벅뚜벅 걸어가 강민호 전무의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내 자리에서 비키십시오. 전무님. 주인 없는 동안 집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왔으니 개는 개집으로 돌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도발적인 발언에 임원들은 경악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감히 숙부에게 개잡듯이. 하지만 지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강민호 전무가 지난 2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담긴 증거자료였습니다. 이것이 전무님이 회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저지른 짓들입니까? 아니면 저를 죽이려고 청부업자에게 건넨 돈입니까? 지역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강민호 전무는 새파랗게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모함이야. 조작된 거야. 지역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회의실 뒤편의 스크린이 켜지며
최달수 회장과 강민호 전무의 통화 녹음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그들이 나누었던 추악한 모의가 고스란히 공개되자 회의실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강민호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원들은 술렁거리며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상석으로 다가가 강민호 전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검찰의 손에 끌려 나가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자비가 아닌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강민호 전무는 고개를 떨궜고 지역은 그를 일으켜 세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비로소 지역은 회의실 상석,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임원들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대한그룹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고 젊은 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를 믿고 따르는 자는 함께할 것이고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임원들은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역은 즉시 인사팀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명일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최달수 회장의 비리 자료를 언론과 검찰에 넘기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고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 한시연 씨를 그룹의 수석 건축 디자이너로 임명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의 등장은 그만큼 강력하고 절대적이었습니다. 한편 옆방에서 회의 장면을 지켜보던 수연은 화면 속 남편의 당당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안주인이자 강지혁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달수와 같은 독사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최달수 회장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 당한 망신은 그의 인생 최대의 치욕이었습니다. 그는 집무실에 돌아오자마자 값비싼 도자기들을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고기 굽던 놈이 나를 능멸해. 대한그룹 후계자. 웃기지 말라고 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스키를 병째 들이켰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만약 강지혁이 정말로 대한그룹을 장악하게 된다면 자신의 회사는 물론 목숨까지 위험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최 회장이 전화를 건 상대는 대한그룹의 전무이사이자 지역의 숙부인 강민호였습니다. 그는 2년 전 지역의 사고를 사주하고 그룹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야심가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강민호의 목소리는 짜증 섞인 투였습니다. 강지혁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이미 그에게도 전해진 상태였습니다. 최 회장은 비굴한 목소리로 읍소했습니다. 전무님,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그놈이 회장에 추대되면 우리 둘 다 끝장입니다. 제가 놈의 과거를 캐서 약점을 만들겠습니다. 놈이 천안백정 노릇을 했다는 걸 언론에 터뜨리면 주가 폭락은 시간 문제 아닙니까? 강 전무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은 생각이군. 삼세라는 놈이 시장통에서 고기나 굽고 있었다니. 품위 손상을 구실로 이사회를 소집해서 해임을 낼 수도 있겠어. 자네가 증거를 모아 나는 내부에서 여론을 조작하지. 두 악당의 은밀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지혁이 지난 2년 동안 단순히 숨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갈고 있었고 그 칼날은 이미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에서 지혁은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고 지혁은 거울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꼭 이겨야 해요. 수연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걱정 없습니다.
지역이 그녀의 손을 잡고 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입니다. 그들이 회사로 향하는 동안 최달수와 강민호의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몇몇 불법 촬영된 사진들, 지역이 고깃집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는 모습, 허름한 골목을 거닐는 모습, 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배달되었습니다. 함께 첨부된 글에는 대한그룹 후계자의 추악한 과거, 재벌 3세의 위장된 정체라는 선정적인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역이 본사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역에게로 달려들며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혁 회장님, 당신이 과거에 고깃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숨기셨나요? 재벌가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과거가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나요? 지역은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을 차가운 눈으로 일별했습니다. 그의 위압감에 기자들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지역은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숨긴 것이 없습니다. 고깃집에서 일한 것은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배웠고 진짜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고 연신 플래시가 터지는 카메라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아내 한시연 씨를요. 만약 그런 과거가 체면에 손상을 준다면 저는 그런 체면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의 담대한 고백에 기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때 김 실장이 다가와 지역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주도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드디어 술을 썼군요. 좋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줍시다. 대회의실에서는 강민호 전무가 임원들을 상열하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명백한 품위 손상입니다. 우리 그룹의 후계자가 시장에서 고기를 팔았다니? 이게 해외 파트너들에게 알려지면 우리 주가는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임원들은 수군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지역이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품위 손상이라고요. 제가 땀 흘려 정당하게 일한 것이 왜 품위 손상이 됩니까? 오히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조카를 죽이려 모의한 것이 진정한 품위 손상이 아닐까요? 강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증거 없는 말로 나를 모함하지 마시오. 증거요? 지역이 미소 지으며 손가락을 퉁겼습니다. 그러자 회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강민호가 최달수와 공모해 지역의 과거를 폭로하려 했던 이메일과 대화 기록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2년 전 그가 교통사고를 사주한 청부업자와의 거래 내역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갑게 내리찍었습니다. 당신은 회사의 돈으로 제 목숨을 거래했고 이제는 제 정당한 과거로 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는 품위입니까? 강민호는 얼굴의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임원들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입니다. 강민호 씨는 즉시 전무직에서 해임되며 그의 모든 범죄 행위는 검찰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의실을 가득 메운 임원들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의 과거를 문제 삼는 분이 또 있으십니까? 있다면 지금 당장 말씀하십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눈빛과 그 뒤에 서 있는 김 실장과 비서진들의 위압적인 존재감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합시다. 대한그룹은 더 이상 과거의 썩은 관행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정직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 한시연 수석 디자이너가 주도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역은 집무실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전쟁은 끝났지만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달수는 아직 멀쩡했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확신의 찬빛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지역은 그녀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수연은 그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당신을 믿어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서로의 존재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닌 진정으로 서로를 의지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대한 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강지혁과 한시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최달수의 눈은 여전히 아기에 차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청성과 총성이 멈추고 거실에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혈흔만이 감돌았습니다. 강지혁은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한시연을 안심시키듯 등을 토닝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깨진 창문으로 로프를 타고 침입한 괴한들이 거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그들은 전문 킬러들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지혁은 수연을 소파 뒤 안전한 지점으로 밀어넣고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 불을 뿜었고 선두에 있던 괴한의 어깨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비명과 함께 놈이 쓰러지자 뒤따르던 자들이 당황하여 엄폐물을 찾았습니다. 지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맹수처럼 달려들어 근접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총격전보다는 육탄전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거실 조명을 쏴서 공간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어둠은 그에게 가장 친숙한 친구이자 무기였습니다. 괴한들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지혁은 소리 없이 그들의 뒤로 접근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단말마의 비명이 어둠 속에서 간헐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갈고 닦았던 살인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침입자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습니다. 수연은 두 귀를 막고 이 공포가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김 실장이 이끄는 특수경호팀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상황을 장악하고 살아남은 괴한들을 제압했습니다. 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널브러진 놈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셔츠는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다행히 자신의 피는 아니었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늦은 대응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지혁은 손을 들어 제지하고는 놈들의 복면을 벗겨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의 귀에는 최달수 회장의 사설 경호팀이 사용하는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습니다. 지혁은 떨고 있는 수연에게 다가가 피 묻은 손을 닦고 그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지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연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지혁의 웃자락을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그녀를 진정시킨 뒤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연 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이 난장판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최달수와 강민호 숙부가 숨어 있을 만한 모든 굴을 찾아내십시오. 오늘 밤 이 사냥을 끝내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그룹 후계자의 자택에 무장괴한이 침입했다는 뉴스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배후로 지목된 명일건설과 전직 임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수연의 본가에서는 한명석 사장과 김 여사가 살코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냈던 딸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줄을 댔던 최 회장이 범죄자로 전락했다는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후회, 그리고 비로소 찾아온 탐욕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김 여사는 즉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여보, 빨리 준비해요.
우리 사위가 위험에 처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가서 위로도 하고 오해도 풀어야죠. 그녀의 태도는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기 굽는 놈이라고 비하하던 입에서 사위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한 사장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잠시 눈이 멀었던 거야. 피는 어디 가겠어. 잘만 말하면 명일건설 대신 우리 회사가 대한 그룹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 두 사람은 최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대한 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그들의 출입을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두 분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직원의 사무적인 태도에 김 여사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회장 사모님의 친정 엄마야. 어디서 감히 막아? 그녀의 고성방가에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이 이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들을 끌어내려 하자 한 사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연이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질려버린 표정으로 부모의 추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수연아, 엄마 여기 있다. 저것들이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해. 김 여사가 반색하며 달려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부모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이나 애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과 시냅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한 사장은 딸의 냉랭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잠깐 실수를 한 거야. 너도 알지? 우리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거. 내 서방님한테 말 한마디만 해주면 다 해결될 텐데. 김 여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잖니? 엄마가 너 시집갈 때 해주려고 받은 혼수도 있어. 이제라도 제대로 시집가고 잘 살아보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돈과 이익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수연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이요? 저를 늙은이한테 팔아넘기려던 분들이 가족이라뇨? 제가 도망쳐서 죽을 뻔했을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들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냥 자식을 담보로 장사하는 장사꾼들일 뿐이죠. 제 남편과 저는 당신들과 엮일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연의 단호한 절연 선언에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감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럴 수 있어? 재벌가 며느리가 됐다고 으스대는 거냐? 천하의 불안당 망신한 년. 그녀가 손을 들어 수연의 뺨을 때리려던 순간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강지혁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내려왔는지 싸늘한 표정으로 장모의 손목을 비틀어 내렸습니다. 그의 뒤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분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지혁이 눈짓하자 수사관들이 한 사장과 김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명석 씨, 김영애 씨, 두 분을 사기 및 횡령,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 사장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내 사위가 대한 그룹 회장인데. 지혁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장인도 예외는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시죠. 부모가 연행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지혁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너무 잔인한 방법인 거 알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끊어낼 수 없었어. 지혁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옥졸던 지옥 같은 가족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흘릴 눈물은 다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수연을 비서실에 맡기고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가장 큰 악의 축인 최달수와 강민호를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최달수가 인천항을 통해 미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강민호 전무도 그와 동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쥐새끼들이 배를 타고 도망치려나 보는군. 하지만 그 배는 결코 출항하지 못할 거야. 지역은 즉시 헬기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에 나가 이 지루한 악연의 고리를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옥상 헬기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수연이 선물해준 넥타이 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인연을 되찾기 위한 정의 구현이었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거세게 울리며 복수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인천항의 검은 바다 위로 사냥꾼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천항의 한밤중 바다는 사나운 파도로 거칠었고 찬바람이 살을 애듯 스쳤습니다. 복잡한 컨테이너 야적장 사이로 두 개의 그림자가 허둥지둥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최달수 회장과 강민호, 그들은 더 이상의 우아함이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겨진 정장과 공포에 질린 얼굴,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잃은 자들의 초조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는 어디 있는 거야? 약속한 시간이 지났잖아. 최달수가 부르르 떨면서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은 주위를 경계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보이는 것은 거대한 강철 상자들과 그 사이를 뚫고 부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손에 쥔 GPS 장치를 계속해서 톡톡 두드렸습니다. 연락이 두절됐어. 이럴 리가. 분명히 이쪽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불안에 잠겼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을 타고 올라와 목덜미를 움츠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때 밤하늘을 가르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강렬한 서치라이트 빛이 그들을 덮쳤고 눈이 부시도록 밝은 빛 속에서 거대한 헬리콥터가 바람을 일으키며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강풍에 주변의 쓰레기와 먼지가 소용돌이쳤습니다. 도망쳐. 최달수가 비명을 지르며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민호도 뒤따랐지만 그의 다리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고 먼지 구름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비바람을 맞으며 걸어오는 강지혁의 모습은 지옥에서 올라온 심판관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김 실장이 우산을 받쳐 들고 있었지만 지혁은 개의치 않고 성큼성큼 두 사람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여기가 당신들의 종착역입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그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최달수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허리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역을 겨누며 악을 썼습니다. 오지마. 가까이 오면 쏴버리겠어. 나 혼자 죽을 바엔. 같이 죽자. 그의 외침은 공포에 질린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강민호는 비굴하게 최달수 뒤로 숨으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총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담력에 오히려 최달수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지역의 이어피스에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번 구역, 크레인 뒤쪽,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쪽 컨테이너 탑이 불안정하니 조심하세요. 오른쪽으로 유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상황실에서 항만의 설계 도면을 분석하고 있는 한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전문 지식을 발휘하여
복잡한 컨테이너 야적 구조를 파악하고 지역에게 가장 유리한 전술적 위치를 조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지역은 수연의 조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정면 돌파를 피하고 비스듬히 몸을 틀어 크레인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당황한 최달수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은 빗줄기를 가르고 허공으로 날아갈 뿐이었습니다. 탕하는 총성이 울리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려 했으나 지역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틈새로 그들을 유인했습니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최달수와 강민호는 함정인 줄도 모르고 지역을 쫓아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에 들어서자 지역은 순식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 남겨진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머리 위에서 삐걱거리는 금속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이 경고했던 불안정한 컨테이너 적재 구역이었습니다. 지역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컨테이너 고정 장치를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쿠웅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강철 상자가 기울어지며 두 사람의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함정에 걸린 쥐가 된 그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역이 어둠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최달수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진 권총을 발로 차버리고 강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숙부님, 아니, 강민호 씨,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회장 자리가 고작 이런 시궁창이었습니까? 지역의 싸늘한 일갈에 강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지역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 같은 핏줄인데, 제발 목숨만은 살려줘. 그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지역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밀쳐냈습니다. 핏줄, 당신이 내 부모님을 죽이라고 사주했을 때 그 핏줄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2년 전 강민호가 청부업자에게 그 교통사고를 지시하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지역이 고깃집을 운영하며 밑바닥 정보통들을 통해 악착같이 모아온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최달수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숨겨둔 단검을 꺼내 지역의 옆구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최달수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우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최달수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역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내 아내를 모욕하고 협박한 대가입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으며 당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십시오.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준비한 형벌은 법적인 처벌만이 아니었습니다. 항구 입구 쪽에서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이 미리 정보를 흘린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몰려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재벌과의 추악한 밀약, 살인 교사 혐의, 그리고 불법 도피 시도까지 모든 것이 생중계로 전파를 탔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매장이자 완벽한 파멸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최달수와 강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했던 얼굴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년간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마침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코트를 털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할 일이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요. 그는 차에 올라타며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던 수연이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나요? 괜찮은 거죠? 지역의 입가에 피로를 잊게 만드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무사합니다. 지금 데리러 갈게. 기다려. 차는 빗속을 뚫고 수연이 있는 곳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미래와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한 그룹 본사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밤새워 회사의 비리 구조를 개혁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갔습니다. 수연 역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그룹의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 프로젝트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설계한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과거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소통과 화합을 상징하는 예술 작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달수 회장과 강민호의 구속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살인교사,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혐의만 수십 가지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무기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수연의 부모인 한명석 부부 역시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수연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호소했지만 수연은 그 편지들을 읽지 않고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원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어느 맑은 오후, 지역과 수연은 처음 만났던 그 골목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낡은 숯불구이 강 간판은 이미 철거되고 없었지만 그곳의 서린 추억만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지역은 수연의 손을 잡고 폐업한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지역의 말에 수연은 살며시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나던 당신도 멋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당신이 훨씬 더 멋지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즈니스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그 어떤 계약서보다 단단한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심플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였습니다. 이것은 회장으로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강지혁이라는 한 남자가 당신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진짜 결혼을 해주시겠습니까? 수연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지역은 그 반지를 그녀의 약지에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길게 입맞춤을 나누었고 주위를 지나가던 몇 명의 행인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프로포즈도 거대한 이벤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진실함과 사랑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빛나고 값졌습니다. 서울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앞 가로수길에는 벚꽃이 만발했고 그룹 내부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역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복수의 무게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책임감이라는 기분 좋은 중량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한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 신세의 억울한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대한건설의 수석 건축가로서 그룹의 새로운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세련된 화이트 수트를 입은 모습은 그녀의 전문성과 당당함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수연은 지역의 책상 위에 결제 서류를 올려놓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설계안이에요. 회장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지역은 서류를 보는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완벽합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달 전 구청 앞 트럭 안에서 급하게 작성했던 계약 결혼 합의서였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던 그 종이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지역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종이가 우리를 이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것이 우리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역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지역은 하브이설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지만 그것은 이별의 소리가 아닌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계약으로 묶인 파트너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입니다. 지역은 찢어진 종이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역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진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요. 가짜가 아닌 진짜 부부로서요. 두 사람은 깊은 입맞춤을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 아름답고 진실된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기를 굽던 남자는 제왕이 되었고 팔려갈 뻔했던 여자는 여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있어 가장 든든한 안식처이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행복을 함께 나눌 유일한 반려자였습니다. 강지혁과 한시현의 사랑은 이 도시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